문화미술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1교시, 2교시는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지루한 선사시대부터 그 어두운 중세까지 쭉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는 이제 그림보다는 어떤 건축물이 미술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뭐 조각도 있고 그림도 있고 하지만 그 미술과, 그러니까 그림과 건축이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은 뭐 그런 시대였다고 생각하면,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 많이 알고 있는 그 르네상스 미술부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작가들, 뭐 이런 그림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그림을, 좋은 그림을 감상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설명을 그냥 조금씩 할 테니까 그림을 보시고 그냥 편하게 그림 감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부가 사실은 뭐 좋아하는 사람들은, 역사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즐겁지만, 그렇지 않으면 되게 지루한 공부일 수 있으니까 그냥 그림 감상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그림 감상하는데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누가 약간의 그 팁을 주거나 그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훨씬 그 그림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제가 그런 역할을 조금만 옆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르네상스 시대인데요. 르네상스 미술의 특징은, 르네상스라는 게 부활, 재생을 뜻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 그런 화려했었던 그런 거를 이렇게 다시 재건해보자. 그러니까 중세가 한 1000년 가면서 굉장히 어두침침한 뭐 그런 그 터널을 지나는, 그 미술사에서는 지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지나왔다면, 이제 사람들이 서로 조금씩 깨인 거죠. 너무 그 교회 위주의 그런 거를 탈피해서 옛날에 그 인간 중심으로, 중세 그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아름다움을 이제 표현해보자.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의 그런 미술로 다시 돌아가보자 하는 그런 이제 운동이죠. 그래서 해부학이나 원근법이나 유화 기법 등이 이제 이때 발명이 됐는데, 인체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그 탐구를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저희도 그 얼굴을 그리거나 할 때 근육을 그리려면 얼굴을 그리려면 인체에 대한 그런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만이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다닐 때 예전에 이제 이 피부를 벗겨내고 나면 근육이 나타난다고, 뭐 근육이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어디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배우는데, 그걸 이 르네상스 시대에 그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근육이 어떻게 돼 있고 뼈가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뤘던 그런 시대입니다. 르네상스는 이제 그 문예 부흥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중세 봉건 영주, 그런 귀족으로부터 이 미술이 보통 이제 종교나 그 봉건 영주들이나 귀족을 위한 그런 미술에 속해 있었는데, 점점 이렇게 시민계급이 이렇게 그 상업이 활발해지고 하면서 시민계급이 높아지면서 이제 현실 세계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그 다음에 이 중세를 지배하던 신중심의 그런 사고에서 인간 중심으로 이게 옮겨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했었을 때 그 석고상 얘기할 때 그 피렌체 메디치가를 얘기했는데, 이 메디치가가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그래서 이 메디치가가 부를 축적을 해가지고 이 미술가들한테 엄청나게 후원을 많이 해주고, 하물며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 발견한 아메리카 베스푸치를 후원해서 그 항해를 해가지고 결국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뭐 그런 정도로 돈이 많았던 빵빵한 가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후원자들이 이제 차츰 생겨나고, 그 자기네 가문이 돈이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힘이 세지다 보니까 다른 가문들, 우리 가문을 나타내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그림으로도 나타내고 조각으로도 나타내고 뭐 문장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런 권위를, 자기 집안의 권위를 이렇게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뭐 한두 집 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조금 돈 벌고 하면 나도 우리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야, 문장도 만들고, 우리 집안을 대표하는 어떤 무슨 그 우리 조상들의
상도 조각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이게 그 예전에는 종교나 그런 왕정이나 봉공 영주나 이런 데에 귀속돼 있었던 그런 그 미술들이 차츰차츰 이제 시민들한테 점점 스며들게 된 거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 르네상스 미술하면은 가장 생각나는 세 분 있죠. 3대 거장이라고 불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탈리아는 보티첼리나 도나첼로, 지오토, 마사치오라는 뭐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반 아이크 형제라고 생각해요. 반 아이크 형제가 유화물건을 발명했다고 해요. 그리고 독일은 이때 파나도 굉장히 이게 성했고요. 그림을 보면 이 파나로 찍어낸 걸 진짜 이렇게 확대경으로 이렇게 봐야만이 그 세심한 볼 수 있는 뭐 그런 세심함까지 이렇게 했었다고 하는데, 홀바인은 이제 초상화의 대가인 홀바인인데, 홀바인은 이 이름을 따서 일본 그 물감 그 브랜드가 홀바인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굉장히 이 시대에 유명한 작가들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볼 건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석학으로 화가, 조각가, 발명가, 건축가, 기술자, 해부학자, 식물학자, 천문학자, 지리학자, 음악가입니다. 예전에는 요 시대 때만 해도 화가를 굉장히 낮은 계급으로 쳤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시인들은 무슨 음유 시인, 그 호메로스의 뭐 서사시 어쩌고 하는데 뭐 그렇게 시를 읽거나 막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대우를 해줬는데, 화가들은 뭐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사람들은 대우를 해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그 석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더 연구하고 내가 더 많이 알고 뭐 이렇게 해서 나를 필요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전에 이때 보면은 뭐 화가일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보면은 뭐 수학자이기도 하고 뭐 무슨 뭐 과학이랄지 무슨 보면은 그 타이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 화가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츰 그 사람들 그 돈 많은 그런 상인들 어떤 가문에서 예전에는 그 시인들을 대접을 해주다가 차츰 화가들에게 이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원거리에서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이제 원거리에서 예전에는 그 원근감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런 원거리에서 물체를 둘러싼 공기까지 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다고 할 정도로 3차원의 그런 세계를 구현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앙그레 성모가 여러 개가 있는데 약간씩 다르게 여러 장을 그렸어요. 그래서 색감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환상적으로,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 요구하는 대로 뭐 이렇게 그렸으면 좋겠다, 저렇게 그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통제를 받았었는데, 그런 통제에 따르지 않고 어떤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는 뭐 그런 자신의 소신대로 그림을 그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주 유명하죠. 모나리자. 뭐 모르는 사람 없죠. 이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 이 눈썹을 아마 시간이 없어서 못 그린 건지 그냥 뭐 안 그린 건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말이 많은데, 어쨌든 모나리자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하고요. 최후의 만찬도. 이 최후의 만찬은 밀라노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에 식당에 그려지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그 밥을 먹으러 갔을 때 거의 이게 사람 거의 이게 전 크기만큼 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밥을 먹는 기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그림을. 그런데 여기 이제 성경 말씀에 그게 있잖아요. 이 중에 나를 비방할 사람이 있다. 뭐 그 장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 주머니를 든 유다가 깜짝 놀래고 뭐 이런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체 비례도, 이것도 많이 본 거죠. 인체 이럴 때 그러니까 수학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 많이 발전을 했는데, 중세에 넘어오면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다가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이런 걸 다시 부활하면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인체 뭐 황금 비율이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미켈란젤로 작품 이것도 유명하죠. 피에타. 이탈리아 시대 이탈리아의 대표적 조각가이면서 화가이면서 건축가이면서 시인이면서 이렇게 이때 아까 얘기했듯이 이때 그 작가들은 굉장히 타이틀이 많아요. 그리고 이 다비드상, 이것도 다비드상도 얘기했었죠. 전에 시청에 있는데 아래서 이렇게 올려다보는 그걸 감안해서 만들었다고. 그래서 비율이 그냥 앞에서 보면은 이상하지만 아래서 위를 올려다보면 비율이 완벽하다고 그런 얘기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성당에 벽화죠. 천장에도 그려놓고 벽화 이거 그렸는데 여기 시스티나 성당 천장하고 유명하죠. 거기에 저 가운데 있네요. 중앙에 천지창조. 뭐 이거는 뭐 모르시는 분들 이것도 없을 것 같고요. 자, 벽화도 미켈란젤로가 그렸는데 최후의 심판과 그리고 최후의 미켈란젤로 최후의 심판을 그렸고 그다음에 이제 라파엘로는 여기도 이제 이탈리아 작가인데 아테네 학당을 그렸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여기에서 오는 무슨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뭐 파넬스도 있고 뭐 누구 막 이렇게 있는데 자기 얼굴을 어디가 그려놓았다고 해요.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저는 찾았거든요. 여기 안에 보면 자기를 여기다가 그려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목이 빵집 여자죠. 라포르나리나라고 하는데 이 여자가 라파엘로의 애인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렇게 띠를 둘러있죠. 거기에 라파엘로라고 써있어요. 라파엘로가 써있고 손가락은 라파엘로라고 가리키고 있고 저기 손가락 또 왼쪽 손가락에 보면 그 약혼반지가 껴져 있는데 이때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다 모두 알고 있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약혼반지를 살짝 지웠다 그래요. 그게 500년 지나고 나서 저걸 이렇게 벗겨보니까 그게 나와서 이제 그 반지 낀 것까지 이게 지금 돼 있는데 그 반지 낀 거를 덮었다 그래요. 이 여자를 굉장히 사랑해가지고 이 여자를 모델로 삼아서 그린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라파엘로가 이 시스티나 성모 그다음에 이런 사람의 초상 뭐 이런 거 그렸는데 대부분 그 모티브를 그 여성의 모티브를 그 아까 빵집 여자라고 하는 그 모델을 많이 삼았다고 해요. 보티첼리 있죠? 보티첼리는 이것도 유명하죠. 저번에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 비너스의 탄생. 초기 르네상스 시대 대표적인 이탈리아 화가인데 사실은 비너스가 조개에서 이렇게 그 태어난 듯한 그런 그림인데 보면은 뭔가 팔도 길고 비례가 썩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이 화면의 구성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 서풍을 뜻하는 그 바람 불어주고 그 다음에 그 ним프가 나타나서 뭐 옷을 걸치려고 해주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뭐 그런 류의 구성이 뒤에 그러니까 해변가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다 그런 구성이 굉장히 짜임새 있는 뭐 그런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하나는 봄. 거의 다 이것도 근데 거의 그 신화에 있는 그런 얘기들이죠. 르네상스 시대 이야기도. 그리고 도나텔로와 마사치오 뭐 이제 아주 유명한 그 세 사람 말고 그리고 이제 도나텔로도 유명하죠. 마사치오 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장군 기마상, 가타멜라타 장군 기마상과 그 다음에 청동 다비드상, 마사치오의 성 삼위일체 이런 걸 조금 참고하시라고 이거 넣어봤고요. 그리고 파나이트.
대표적인 북유럽의 화가로 유황물감을 발명했다고 그러죠. 여기 어린 양의 경배가 이 바나이크 작품이고요. 그리고 저 기도하는 선, 요거는 뭐 거의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이 기도하는 선의 작가가 귀로지요. 그래서 이게 독일의 판화가인데 이게 그림이 아니고 아마 판화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뒤로의 작품이고요. 그리고 홀바인의 헨리 팔스, 그러니까 홀바인이 독일의 추상화 대가인데 영국 왕 헨리 8세의 궁정화가로 활동했으니까 얼마나 크게 인정을 받았는지 뭐 독일에서까지 이거 모셔와가지고서 뭐 했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가 있죠. 저 헨리 8세는 나중에 종교개혁, 자기가 살고 싶은 여자랑 이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는데 이미 그 결혼하는 이력이 있어서 그걸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을 안 해주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런 인물이죠. 자,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 미술은 이제 바로크 미술로 넘어옵니다. 바로크 미술의 특징은 역동적이고 과장된 남성적인 미술이라고 했어요. 이 17세기에 보통 1600년부터 1750년까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무렵까지 유럽의 여러 카톨릭 국가에서 르네상스의 이성적 규칙에 의한 지나친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부터 발전한 미술 양식이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투박하고 뭐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바로크는 포르투갈어로 삐뚤어진 진주라는 뜻으로 르네상스 그 그림을 보면 굉장히 깔끔하고 단정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단정하고 우아한 고전 양식에 비해 장식이 지나치고 과장된 미술 양식에 대한 경멸의 의미로 쓰인, 바로크라는 말 참 이쁜데 사실은 경멸에 대한 의미래요. 그래서 혹은 르네상스가 지니고 있는 고전적인 균형, 조화의 세계에 비하여 역동적이고 강렬한 남성적인 감각이 강조되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대표적 작가는 카라바치오, 벨라스케스, 루벤스, 렘브란트 등이 있고요. 조각가는 베르니니, 건축으로는 베르사유 궁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자, 벨라스케스 작품이에요. 바로크 시대 스페인 펠리페 4세 궁정화가인데 이 벨라스케스는 스페인이 정말 자랑하는 엄청난 스페인의 긍지라고 하는 이런 그 우수한 화가인데 19세기 초반 인상주의 화가들과 사실주의 화가들에게 영향을 많이 줬어요. 지금 시녀들이라고 써있는 저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저 그림을 보면 사실은 작품명이 시녀들이라고 하는데 저 공주를 보면은 저 공주를 그린 건지 아니면은 지금 벨라스케스는 저 뒤에 있는 거울에 보이거든요. 거울에 앞에 있는 이젤을 놔두고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 저 옆에는 저기가 와 있어요. 그 공주의 부모가 와 있는데 지금 추측하는 게 뭐냐면 공주의 부모를 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왕과 왕비를 그리고 있는데 그 좀 어떻게 됐나 하고서 공주가 보러 왔다는 얘기가 있고 공주를 그리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 왕과 왕비가 둘러보러 왔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게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벨라스케스만이 알 수 있는 건지 그런 이 그림에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으로 벨라스케스가 어느 시점에서 이걸 보고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두 가지의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만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다성의 항복이라고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이건 역사화죠. 보면은 옛날에 그 뭐 종군 화가처럼 막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림을 남겨야 해서 화가들을 같이 대동해서 가고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도 거의 전쟁 분위기죠. 이제 근데 프라다 성에서 항복을 하니까 뭐 어깨를 쳐주고 이러는 거지. 자, 루벤스 그림 이거 여기 시몬과 페로 로마인의 잡이라고 써있는 요거는 저번에도 제가 이거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
저 젊은 여자가 딸이고 죄수인 아버지한테 그 목이 마르라 하니까 자기 젖을 먹인 그런 그림이었었죠. 루벤스는 역동성과 강한 색감, 관능미를 추구하는 환상적인 바로크 미술의 대표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 벨기에에 있네요. 그림을 보면 잔잔하거나 그러지 않고 굉장히 어떤 운동감이 많이 느껴지죠.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고, 그게 루베스 작품의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고 부르죠. 렘브란트도 엄청 유명하죠. 네덜란드 황금시대를 불러온 네덜란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데 자화상 엄청 많아요. 100점이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르시스트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저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저렇게 자기 자신을 많이 그렸을까 싶을 정도로 한 100점이 넘게 그렸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꽤 많이 본 작품이죠.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 있는 야경, 야간 순찰을 도는 그런 그림이에요. 또 렘브란트 그림을 보면 돌아온 탕자, 이거 성경에도 있죠. 그리고 니콜라스 튠프 교수의 해부학 강의. 예전에 이 시대에는 이제 그 르네상스 시대부터는 해부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해서 그런 걸 또 이게 그림으로 남겨놨더라고요, 렘브란트는. 베르니는 바로크 시대에 뛰어난 조각가이며 건축가입니다. 로마 산타마리아 델라 빅토리아 박물관에 있는 성 테레사의 환희와 로마 같은 산프란체스코 아리파 성당이죠. 같은 로마지만 성당은 작품이 다른 데 있어요. 축복받은 루도비카 알베르토니라고 하는데 보면 그 천 느낌이 정말 대단하죠. 그 옷의 느낌이 천이 이렇게 구겨진 거, 뭐 흘러내리는 거, 이런 거 정말 대단하고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합니다. 자, 바로크 미술에서 이제 건축으로는 가장 꼽는 게 베르사유 궁전인데, 베르사유 궁전이 제가 알기로 아마 루이 14세가 그 태양왕이라고 그래가지고 잘난 척 좀 하는 왕이었었죠. 지문 고 국가다 막 이러고 잘난 척 하는. 그 베르사유 궁전이 루이 14세 때부터 짓다가 16세가 그 마리아 앙투아네트 왕비 있던 아마 그 무렵까지 16세까지 지어졌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크 미술의 바로크 건축의 대표 양식이라고도 하지만 또 로코코 양식도 가미된 뭐 거울의 방이니 뭐 이런 것도 그거는 나중에 해서 그건 또 로코코 건축의 또 대표다 뭐 이렇게도 돼 있으니까 그건 바로크 시대에서부터 로코코 시대까지를 아마 이렇게 거쳐서 지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은 바로크 건축의 일단 대표 작품이라고 하는데 호화롭고 광대하고 아름다운 정과 분수 그리고 오페라와 거울의 방으로 유명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 전경과 궁전 외부와 거울의 방과 그 거울의 방 안에 있는 천장화가 굉장히 또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렸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바로크 미술의 또 건축 보면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성당이 바로크 미술을 대표하는 건축물이고요. 스페인의 또 라그란하 궁전, 이걸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바로크 시대가 지나가면서 프랑스식 고전주의가 이제 싹트기 시작해요. 프랑스식 고전주의의 특징은 규칙적이고 안정감 있고 통일성 있고 수학적 계산에 의한 원근법 그러는데 바로크 양식은 약간 불규칙적이고 불균형하고 명암이 굉장히 극단적이고 그다음에 색채도 강렬하게 대비를 시켰는데 프랑스식은 이제 조금 안정감 있고 통일적이고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어떤 뭘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 뭐 이런 걸 계산해 가지고 하는 그런 이제 미술이 싹튼 거죠. 17세기 중엽의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풍요롭고 강력한 국가로 예술의 중심 이게 강력한 국가가 돼가지고
그 이전에는 그리스 로마가 그 있었던 그 이탈리아가 항상 예술하면은 이탈리아였는데 요 시대에 와서 이제 드디어 로마에서 파리로 옮겨가게 돼요. 그래서 요즘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뭐 예술의 뭐 나라, 예술의 도시 뭐 이러면서 뭐 프랑스니 파리니 해가지고 그림 그리거나 이러면 파리로 유학 가는 게 아주 거의 정석으로 돼 있었었죠. 그게 17세기 중엽부터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그게 넘어갔었던 거예요. 네. 데카르트의 합리론 철학의 영향과 루이 14세가 절대 왕정 체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권력 지향적이고 남성적이었던 고전주의를 좋아함에 따라서 프랑스는 바로크의 물결을 휩쓸리지 않고 독자적인 양식을 갖게 됐어요. 이제 프랑스는 바로크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아마 그 프랑스식 고전주의가 발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루이 14세 때 프랑스 왕립 회화및 조각 아카데미를 설립했는데 루브르 궁 안에서 아카데미 회원들 작품을 전시하고 하는 것들을 했는데 그 전시 공간을 살롱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에 조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슨 뭐 누구의 살롱전 이런 것들만 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이게 살롱전의 기원이 된 건데 지금은 살롱 그러면 무슨 우리나라는 그 말을 도입해가지고 사롱 가면서 무슨 술집 같은 거 그런 거를 무슨 사롱 간다 그러면은 술집을 의미하는 그런 말로 이게 전락이 돼버렸는데 원래는 전시를 하기 위한 공간을 살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나서 가볍게 무슨 차 마시면서 그 작품을 구경하고 뭐 이런 그런 전시회를 했었던 그런 공간이에요. 여기에 대표 작가로는 니콜라 푸생인데 감성보다는 지성에 호소하는 방식을 취하여 작품에서 구도나 형태가 강조되고 색채는 뒷전으로 밀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도나 형태를 많이 강조한 그런 작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푸생의 작품을 보면 아르카디아의 목자에서 색감이나 이런 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뭔가 형태를 정확하게 나타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17세기 프랑스 최고 화가고 프랑스 근대 회화의 시조로 불리는 니콜라 푸생의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크에서 로코코로 넘어가죠. 이제 로코코 미술을 보자면요. 로코코 미술의 특징은 소극적이고 우아하고 여성적이고 프랑스 귀족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했어요. 로코코는 상당히 화려한 혹은 장식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로코코는 바로크 시대에 너무 많은 그런 그 우악스럽다고 할 만큼의 그런 남성적인 그런 장식에 그 반대해서 그런 장식들을 많이 떼내고 우아하고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뭐 그런 풍을 지향한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어로는 로카이유 조약도 있나 조기에서 유래했다는 하는데 로카이유에서 그 로코코라는 말이 유래했다고 하는데 이제 저기 시대상에 따른 속설도 있으면 그런데 사실은 저 로코코 시대에 그러니까 루이 14세 때 엄청나게 프랑스가 이제 부강해지고 하면서 나라가 부강해졌다는 거는 모든 국민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왕이나 뭐 귀족들이나 잘 먹고 잘 살지 아래 그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누리지는 못했죠. 그랬는데 그 루이 14세 때 너무 많은 그 사람들이 흥청망청 이렇게 놀고 그 귀족들이 쓰기 바빠가지고 하루에도 뭐 몇십 군데에서 그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저기 이렇게 그 초대장을 보내면 여기도 안 갈 수 없고 저기도 안 갈 수 없고 하니까 하룻밤에 서너 군데 뛰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제 여기 가서 음식 조금 먹고 또 다른 데를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코르세르스로 죄어가지고 이렇게 여자들이 꽉 조여진 몸에 먹을 게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근데 먹고 다른 파티를 가야 되는데 배가 불러서 가면 안 되니까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개어내는 거예요. 개어내고 속을 비우고 다른 데 가는 거죠. 다른 파티에.
그랬을 때 이거 이렇게 누르면은 하는 소리가 로코코라고 들려서 그 로코코라고 했다고 할 정도로 그런 속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풍요로웠었나 봐요. 네, 그래서 로코코 미술은 당시 시대의 정신인 무절제와 자유를 바탕으로 화려한 색채와 섬세한 장식, 건축의 유행을 말하고요. 그리고 로코코는 왕실 예술이 아니라 귀족과 부르주아의 예술, 루이 14세 죽은 뒤에 18세기 프랑스 귀족 계급이 추구한 사치스럽고 우아한 성격 및 유의적이고 변덕스러운 매력 동시에 몽환적이면서 부드럽고 내면적인 성격을 가진 사교계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니체는 당시를 여성성이 지배한 사회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여성스럽고 우리가 말하는 앤티크한 그 가구 같은 게 이런 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족 계급의 주거 환경을 장식하기 위해서 에로틱한 그 여성 누드 뭐 이런 거 사랑을 즐기는 장면 이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이걸 표현했고요. 그리고 아늑함과 감미로운 추구 및 개인의 감성적 체험을 표출하는 소품 위주의 작품을 많이 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으로는 다토, 프라고나르, 부셰, 샤르댕, 고야, 루벤스 뭐 이렇게 회화 작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로서는 비엔사의 궁전과 수시 건물, 수시 궁전, 수시 궁전이라는 게 있는데 요 다음 시간에 요것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